제 이름은 서지안, 올해 32살이에요. 3개월 전 처자의 준우를 낳은 초보 엄마고 결혼 4년 차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친정아버지는 30년 넘게 법정에 서오신 변호사세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녁 밥상머리에서 판결문 이야기를 재판정 브리핑처럼 들려주셨어요. 지안아, 사람 마음은 못 믿어도 서류는 거짓말을 못한단다. 뭐든 남겨라, 문자든 영수증이든 녹음이든. 저는 그 말이 그저 아버지의 직업병인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그 말이 제 목숨을 살릴 명언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독살하고 손자만 빼앗으려 했고 시누이는 그 무서운 사약을 몰래 훔쳐가 자기 아들을 죽일 뻔했거든요. 그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고 저는 변호사인 친정아버지와 손잡고 시댁 전체를 법의 이름으로 완벽히 도륙냈어요. 지금부터 소름 끼치게 파란만장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남편 김도연을 처음 만난 건 대학병원 로비에서였어요. 저는 갑상선 검사를 받으러 갔고 그 사람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병원에 들락거리던 사람이었죠. 눈웃음이 참 순한 남자였어요. 시댁 어른들을 처음 뵈러 갔던 날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는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우리 지안이 손이 참 야무지게 생겼네. 우리 도연이 이제 살았어.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저는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혼식 날부터 조금씩 이상하긴 했어요. 패백실에서 시어머니가 대추를 던지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안아, 우리 김씨 집안은 대대로 아들만 봤다. 너도 알지? 우리 집에서는 아들을 낳아야 어른 대접 받는다. 저는 그때 웃었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저 옛날 어른의 말버릇이겠거니 했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한 분이셨고 아주버님 이성호 씨는 40 넘은 나이에도 저희 부부를 항상 다정하게 챙겨주셨어요. 문제는 시누이 김선영이었답니다. 시누이는 저보다 3살 위 아들 하나 낳고 사는 여자였어요. 결혼식 다음날 신혼집에 시누이가 왔다간 뒤로 제 화장대 위에 놓아둔 향수가 감쪽같이 없어졌어요. 30만 원짜리 조말론이었죠. 남편에게 넌지시 이야기했더니 얼굴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지안아, 누나가 좀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야. 그냥 넘어가 가족이잖아. 그리고 별것도 아니고 향수 하나잖아. 그냥 향수 하나. 그 말을 저는 3년 동안 200번쯤 들었을 거예요. 립스틱 하나, 스카프 하나, 나중엔 결혼 반지 여벌까지. 시누이가 저희 집에 다녀가면 꼭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한 번은 시누이가 다녀간 다음 날 제 서랍에서 결혼 예물로 받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짝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시누이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더니 목소리가 대뜸 카랑카랑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케는 뭐, 내가 뭘 훔치기라도 했다는 거야? 나 이거 진짜 기분 나쁘네. 자기가 잘못해서 잃어버리고는 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아, 진짜 짜증나. 그깟 귀걸이 하나 가지고 아주 난리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저를 안아주며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지안아, 우리 누나가 손버릇은 좀 그래도 정이 많은 사람이야. 네가 좀 참아. 응? 다음 달에 내가 더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 시어머니는 그런 시누이를 두고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영이가 좀 손버릇이 그렇지. 그래도 걔가 정은 많잖니? 네가 좀 이해해라. 저는 이해했어요. 아니, 이해하는 척했어요. 남편이 원했으니까요. 시댁 평화가 우리 집 평화라고 남편이 밤마다 제 등을 쓸어주며 부탁했으니까요.
명절이면 상황은 더 지독했답니다. 제사상 30인분을 저 혼자 새벽 5시부터 준비하는 동안 시누이는 안방에서 드라마를 봤어요. 시어머니는 상 위에 전을 붙이는 저를 지나가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안아, 우리 선영이는 집에서 워낙 귀하게 자라내라 손에 물은 못 묻힌다. 네가 착하니까 다 알아서 해라. 시아버지 회가변 때는 시누이가 맡은 축의금 접수대에서 다음날 정산해 보니 200만 원이 비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안아, 우리 선영이 살림이 좀 어렵다. 힘든데 숫기도 없어서 어디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야. 그거 그냥 네가 대신 채워 넣어라. 도연이한텐 말하지 말고, 응? 저는 그날 시어머니께 봉투를 채워드렸어요. 그런 일은 그 뒤로도 수도 없이 반복됐답니다. 임신 사실을 안 건 결혼 3년 차 되던 봄이었어요. 두 줄이 뜬 임신 테스트기를 들고 시댁 거실로 갔던 그날을 저는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해요. 시어머니가 임신 테스트기를 받아들더니 형광등 아래에서 3초쯤 들여다보고 갑자기 산부인과 전화번호를 눌러 예약을 잡으시더라고요. 지안아, 내일 당장 성별 검사부터 받자. 알았지? 요즘엔 초기에도 다 안다더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아직 5주밖에 안 됐어요. 성별은 20주 넘어야 알아요. 그러자 시어머니 표정이 딱 굳었어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답니다. 그 얼굴이 실망하다 못해 짜증에 가까운 얼굴이었다는 걸. 성별을 알게 된 건 20주 검진 날이었어요. 아들이라는 초음파 사진을 들고 시댁에 갔던 날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껴안으셨답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잘했다, 잘했어. 우리 지안이 진짜 큰일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매주 오셨답니다. 홍삼, 흑염소즙, 산삼배 양근, 그리고 이름도 모를 한약재들. 지안아, 이거 산모랑 태아한테 정말 좋다고 해서 특별히 지어온 거니까 꼭 너만 먹어라. 도연이는 절대 주지 마. 저는 그 말이 그저 손주를 봐서 행복한 시어머니의 사랑인 줄 알았어요. 남편이 변한 건 그 무렵부터였어요. 회사에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밤늦게까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일이 늘었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남편이 조곤조곤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그거 진짜 확실한 거야? 나 그거 서명해도 돼? 남편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더라고요. 저는 물었어요. 무슨 서명? 무슨 말이야? 남편은 손을 휘휘 저으며 웃었답니다. 아, 회사 실적 서류 얘기한 거야. 자기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어서 자.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4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으니까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방문은 잦아졌어요. 어느 날은 제 지갑에서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며칠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도 있었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 인감 당신이 가져갔어? 없어졌길래 물어본다고 하고 깜빡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시 갖다 놨네. 남편이 소파에서 신문을 넘기며 대답하더라고요. 아, 그거 엄마가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다른 통장으로 바꿔준다고 잠깐 가져갔었어. 왜, 뭐 문제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왜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저 자신이 미련해요. 출산 하루 전날 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커다란 종이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답니다. 상자 안엔 진공 포장된 호박즙 60팩이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포장에는 제조사 이름도 원산지 표시도
유통기한 스티커도 붙어 있지 않았답니다. 그냥 진갈색 액체가 담긴 밋밋한 은박팩 60개, 그뿐이었어요. 상자 위엔 시어머니가 손수 쓴 쪽지가 붙어 있었죠. 지아나, 이거 어미가 6개월 동안 정성 들여 달인 호박즙이다. 하루도 거르지 말고 아침 저녁 한 팩씩 너만 꼭 먹어라. 이게 산모 회복에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 절대로 도연이 주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그 쪽지를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답니다. 시어머니의 정성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날 밤 남편은 유난히 뒤척였어요. 새벽 3시쯤 저는 배가 살살 아파 잠에서 깼는데 옆자리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답니다. 저는 결혼 4년 동안 그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여보, 담배 언제부터 폈어? 남편이 저를 돌아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그냥 요즘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는 걱정 마. 저는 그때 남편의 오른손이 떨리고 있는 걸 봤어요. 준우가 태어난 건 그날 아침 8시 47분이었어요. 3.4kg의 우렁찬 울음소리, 시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사내아이였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준우부터 안아드셨어요. 저를 보러 오신 게 아니라 손자를 확인하러 오신 얼굴이었죠. 우리 준우가 드디어 태어났구나. 할미 왔다. 할미 왔어. 저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어머니가 준우를 안고 창가로 걸어가시는데 등이 이상하게 굽어 있더라고요. 마치 준우를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사람처럼요. 퇴원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저희 집에 오셨답니다. 새벽 6시에 초인종을 누르시고 저녁 9시가 되어야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역국 한 그릇을 안 끓여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냉장고에 넣어둔 그 호박즙 60팩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꼭 챙겨주시더라고요. 지아나, 너 오늘 아침 거 안 먹었지? 어서 마셔라. 어미가 보는 앞에서 마셔야 내가 안심하지. 저는 그 진갈색 액체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셨어요. 처음엔 달콤한 맛이었는데 3일째부터는 혀 뒤쪽이 자꾸 얼얼했답니다. 어머니, 이 호박즙 좀 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라고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니? 이 어미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산모는 원래 입맛이 좀 이상해지는 거야. 잔말 말고 계속 마셔. 저는 계속 마셨어요. 이상 증상이 시작된 건 출산 2주 차부터였답니다. 손끝이 저리고 밤에 심장이 두근거려 잠을 못 이뤘어요. 산부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산모님, 산후에 이런 부정맥은 흔치 않은데요. 혹시 최근에 새로 드시는 약이나 건강식품 있으세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 호박즙을 떠올렸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6개월 동안 손수 다려주신 호박즙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잠깐 저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님, 그 호박즙 성분 검사 한번 받아보세요. 시판 제품이 아니면 뭐가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현재로서는 의심할 만한 게 그것밖에 없네요. 집에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낮게 깔리더라고요. 지아나, 그 호박즙 한 팩만 몰래 챙겨서 아빠한테 가져와라. 국과수에 아는 후배가 있다. 성분 분석 의뢰하자. 그리고 하나 더, 그 쪽지도 꼭 챙겨. 사진으로 찍어두고 원본은 지퍼백에 넣어라. 알겠지? 저는 그날 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호박즙 한 팩과 냉장고에 붙어 있던 그 쪽지를 지퍼백에 담아 친정에 맡겼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조용히 다녀왔어요. 문제는 3일 뒤에 터졌어요. 그날은 시누이 김선영이 자기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놀러 온 날이었답니다. 8살 민준이가 준우를 보러 왔다고 했지만 시누이 손엔 늘 그렇듯 큰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시누이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준우가 자는 안방보다 부엌부터 기웃거리더라고요. 형님, 목마르시면 냉장고에서 물 꺼내 드세요. 시누이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 옳게 배려도 참. 우리 준우 얼굴부터 좀 봐야지.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러곤 30분 내내 준우 얼굴은 3초 보고 부엌을 대여섯 번을 들락거리더라고요. 저는 준우를 안고 안방에서 잠깐 나온 사이 부엌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시누이를 봤답니다. 시누이가 문을 닫으며 뒤를 흘끗 돌아보더라고요. 그런데 시누이의 쇼핑백이 처음 왔을 때보다 확연히 부풀어 있었어요. 형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시누이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준우 분유통 어디 있나 궁금해서. 우리 민준이 어렸을 때가 생각나서 그냥. 그날 저녁 시누이가 돌아간 뒤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호박즙이 10팩쯤 사라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신신당부하시던 저 혼자만 먹으라던 그 호박즙이요. 저는 곧바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까 형님이 아무래도 어머니 호박즙을 가져간 것 같아.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을까?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답니다.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어요. 지안아, 이거 절대 어머니한테 말하지 마. 알겠어? 절대로. 저는 남편의 눈을 봤어요. 그건 걱정하는 눈이 아니라 겁에 질린 눈이었어요. 여보, 왜 그래? 그냥 호박즙인데 왜 그렇게 놀라? 남편이 대답 대신 담배를 챙겨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그 사람의 등이 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12분 시댁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남편이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버님 이성호 씨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목소리가 짐승이 우는 소리에 가까웠어요. 도연아, 도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민준이가 지금 응급실에 남편이 폰을 놓쳤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얼굴빛이 종이보다 하했어요. 그 사람 입에서 딱 한 문장이 새어나왔어요. 지안아, 그 호박즙 냉장고에 몇 팩이나 남았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답니다. 이건 그냥 호박즙이 아니라는 걸. 15분 뒤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어요. 새벽 5시 30분의 응급실 복도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창백했답니다. 아주버님이 복도에서 벽을 붙잡고 서 계셨어요. 아주버님 옆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계셨는데 얼굴이 반은 벌겋고 반은 파랬어요. 시아버지는 벤치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 말이 없으셨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붙잡으셨답니다. 지안아, 지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우리 민준이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시선은 계속 아주버님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담당 의사가 나와서 아주버님을 불렀어요. 이민준 보호자님, 잠깐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이의 위세척 결과에서 초오라는 독성 약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초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딱 1초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몸을 획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안아,
너 어제 우리 민준이한테 뭐 먹인 거 없니? 너 손으로 뭐 준 거 없어?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를 3초 정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저는 어제 민준이한테 아무것도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왜 저를 먼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딱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병원 벤치에 앉은 저는 조용히 아버지께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그 호박즙 분석 결과 언제 나와요? 아버지의 답장이 30초 만에 왔답니다. 지안아, 방금 후배한테 전화 왔다. 그 호박즙에서 초호 성분이 성인 치사량의 3배가 검출됐다. 그리고 그쪽 집 필적 감정도 의뢰했다. 지안아, 아빠 지금 병원으로 간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표정도 짓지 마. 알겠지? 저는 그 문자를 3초쯤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봤답니다. 시어머니는 응급실 문 앞에서 손자 민준이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저한테는 연기처럼 보이더라고요. 옆에 서 있는 남편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들이며 자꾸만 제 눈치를 살폈어요. 지안아, 자기 괜찮아? 놀랐지? 어머니 좀 진정시켜드리고 우리 집에 얼른 가자. 응? 저는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아주 잔잔하게 대답했답니다. 여보,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어머니 잘 챙겨드려. 남편의 눈이 안심하는 듯 잠깐 풀어지더라고요. 민준이는 그날 오후 6시경 의식을 되찾았어요. 다행히 시누이가 훔쳐간 호박즙을 다 마시지 않고 아이가 한 팩 반쯤 마신 상태에서 발작이 왔다고 했답니다. 위세척과 해독제 투여로 목숨은 건졌지만 담당 의사는 최소 2주 이상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 밖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걸어오셨어요. 눈은 여전히 벌겋게 부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답니다. 지안아, 어미가 너한테 긴히 부탁이 있다. 이거 다 오해다. 경찰에는 그냥 아이가 뭘 잘못 먹었다고 그렇게만 말해다오. 알았지? 우리 가족 일은 우리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3초 동안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순한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어머니랑 같은 마음이에요. 가족끼리 해결해야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안아, 정말 고마워. 자기가 우리 엄마 편 들어줘서 자기밖에 없다, 정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손을 마주 잡았답니다. 여보, 어머니가 그럴 리가 있겠어. 나도 어머니가 나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 알아. 그런데 있잖아. 준우 100일 때 어머니가 들어둔 사망 보험 있잖아. 그거 서류 좀 볼 수 있을까? 나도 이제 엄마니까 우리 가족명의 서류들은 다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남편이 잠시 저를 흘끗 보더니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보자. 그런 게 뭐 중요해. 그날 밤 저는 집에 도착해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물을 틀어놓고 조용히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빠, 저 결정했어요. 형사, 민사, 이혼 다 갑니다. 근데 아빠, 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저 앞으로 딱 3주만 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며느리, 제일 순진한 아내 연기할 거예요. 그동안 아빠가 뒤에서 저 대신 서류를 다 준비해 주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지안아, 아빠가 30년 동안 법정에서 봐 온 사건 중에 계획살이는 결국 다 서류가 잡더라. 시댁명의 재산 등기부터 어머니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망 보험 서류를 확보해라. 그게 살인 동기의 완벽한 물증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네, 아빠, 3주 안에 다 가져올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가늘고 여리게 만들었답니다. 어머니, 저 지안이에요. 어제 일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어머니 얼마나 놀라셨어요. 오늘 저희 집으로 좀 와주세요. 어머니가 옆에 계셔야 제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수화기 너머로 훌쩍이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안이, 어미가 지금 당장 갈게. 우리 지안이 착한 것 좀 봐. 어미가 이런 며느리 얻은 게 복이지. 시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저는 냉장고 문을 열어 남은 호박즙을 보여드렸어요. 어머니, 저 이거 하루도 안 거르고 열심히 마시고 있어요. 어머니 정성 생각해서 오늘 아침에도 한 팩 마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반짝이더라고요. 그래, 잘한다. 우리 지안이. 어미가 다음 주에 또 한 상자 보내줄게. 절대 도연이 주면 안 된다, 알았지? 저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가 다녀가시는 시간에 맞춰 호박즙 한 팩을 매일 개수대에 몰래 부어버렸어요. 빈 팩은 따로 지퍼백에 담아 친정 아버지께 보냈답니다. 매일매일 증거가 쌓여갔어요. 일주일 뒤 저는 남편에게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준우 100일 잔치 얼마 안 남았잖아. 나 이번엔 예산 좀 넉넉히 잡고 싶어. 근데 우리 통장 잔고랑 대출 얼마나 있는지 나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자기 신분증이랑 인감 좀 빌려줄래? 남편이 흠칫하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그 사람의 뺨에 뽀뽀를 하며 웃었답니다. 왜 나 못 믿어? 나 자기 아내잖아, 여보. 남편이 조금 망설이더니 서재로 가서 자기 인감이 든 케이스를 저한테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그 케이스 안에 있는 도장을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등기부 조회에 필요한 자료거든요. 결정적 도움은 아주버님한테서 왔어요. 민준이가 응급실에 실려간 지 정확히 열흘째 되던 날 아주버님이 저희 집 문을 두드리셨답니다. 아주버님의 눈은 3일은 못 주무신 사람의 눈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소파에 앉자마자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저한테 내미셨답니다. 재수 씨,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는 아니고 절반쯤은 짐작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6개월 전부터 이상한 한약방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전에는 아버지 몰래 재수 씨 명의로 사망보험 2건에 서명하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도연이가 아버지 인감 훔쳐오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저는 그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사망보험 계약서 사본 2부, 수익자 박말순, 보험금각 5억 원. 아주버님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이셨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머니가 지난달 저희 집에 오셔서 이러시더군요. 며느리만 없어지면 준우는 내가 데려다 키울 거다. 그러면 도연이도 새 장가 갈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다시 필 거다. 저는 그 말을 녹음해뒀습니다. 아주버님은 USB 하나를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의 손을 마주 잡았어요. 아주버님,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잠깐 눈을 감으시더니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제 아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재수 씨. 그리고 그건 제 아내 김선영이 훔쳤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어머니가 사람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기 이전에 민준이의 아빠입니다. 같은 날 저녁 친정 아버지 사무실로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60대 후반의 한약방 안주인 최수님 씨였답니다. 아버지가 저녁 늦게 전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지안아,
오늘 그 한약방 안주인이 신문사에 제보하려다가 아빠 사무실로 찾아왔다.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초음한 세근을 사갔대. 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더라. 며느리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살아. 안주인이 그 말이 자꾸 목에 걸려서 잠을 못 자셨다는구나. 그분 진술서 이미 다 받아뒀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었답니다. 시어머니, 남편, 시누이. 세 사람의 목을 조를 밧줄이 이제 세 가닥 다 제 손에 쥐어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께 조용히 여쭤봤답니다. 아빠, 이제 언제 움직일까요? 아버지가 낮게 대답하셨어요. 지안아, 3주 뒤. 저쪽에서 결정타 한 방 더 나올 거다. 아빠가 봤을 때 시어머니가 곧 아파트 명의를 손볼 거야.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움직이자. 저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준우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보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지안아, 우리 준우 오늘 200지이나 늘었대. 여보, 정말 고마워. 저는 그 사람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여보, 나 자기랑 결혼한 게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아, 참 여보. 나 다음 주에 아가씨 좀 만나보려고. 민준이 사고 이후로 아가씨도 많이 놀랐을 텐데 올케로서 위로해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자기 생각은 어때? 남편이 저를 꽉 끌어안더니 감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지안아, 자기 진짜 천사다. 누나가 알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 저는 그 사람의 어깨 너머로 조용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답니다. 밤하늘이 아주 맑았어요. 3주 뒤 시누이의 상습 절도가 형사사건으로 엮이게 만들 그 마지막 미끼를 저는 그날 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시누이를 만나기로 한 건 산막에 그 대화가 있고 정확히 사흘 뒤였답니다. 저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를 예약했어요. 커피값이 25,000원인 시누이가 평소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남편이 절대 데려가지 않았던 그 라운지였답니다. 시누이는 30분 늦게 왔어요. 명품 가방을 팔짱에 끼고 저를 보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더라고요. 올케, 나 아직도 민준이 일 생각하면 잠이 안 와. 걔가 왜 그 호박집에 손을 댔는지. 저는 아주 다정하게 대답했답니다. 아가씨,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오늘 아가씨한테 드릴 게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어요. 그 안엔 3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담겨 있었답니다. 시누이의 눈이 순식간에 반짝이더라고요. 올케, 이걸 왜 나한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부가 아가씨한테 소홀했잖아요. 이건 제 사과 선물이에요. 아, 그리고 이거. 저는 두 번째 봉투를 내밀었답니다. 그 안엔 1,000만 원짜리 상품권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시누이가 봉투 안을 확인하더니 침을 꿀꺽 삼키더라고요. 아가씨, 이건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니가 아시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시누이가 얼굴에 만족감을 감추지 못하고 저를 껴안으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우리 올케, 진작에 이랬어야지. 걱정 마, 어머니한텐 절대 말 안 해. 나 이런 거 진짜 잘 지켜. 저는 그날 그 라운지 CCTV 각도를 미리 확인해 두었답니다. 그리고 저와 시누이가 오간 대화, 시누이가 그 봉투를 자기 가방에 챙겨 넣는 장면, 명품 목걸이를 케이스째 받아 챙기는 장면이 전부 CCTV에 잡히도록 자리를 잡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목걸이 안쪽에는 아버지가 미리 심어둔 위치 추적 마이크로칩이 붙어 있었답니다.
신우이의 상습 절도 및 편취 정황, 그리고 시댁 재산 은닉 동선까지 한꺼번에 잡아낼 마지막 그물이었어요. 신우이는 그 목걸이를 받자마자 화장실에 다녀오는 척하며 어딘가에 잠깐 다녀오더라고요. 저는 그 다녀온 위치가 이틀 뒤 강남의 한 사설 금고라는 걸 아버지의 문자로 확인받았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저 몰래 은닉해둔 골드바 3kg 그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터졌어요. 아침 9시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와 함께 서 계셨답니다. 시어머니 뒤엔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며 집 안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지아나, 이 사람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시다. 어미가 봤을 때 너 요즘 좀 이상해. 산후우울증이야. 오늘 아침에 도연이가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준우 안고 베란다에 20분씩 서 있었다고. 저는 딱 굳었답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정장 차림의 남자 하나가 서류를 내밀며 말했어요. 산모님, 남편분께서 응급 입원 신청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저희랑 잠깐 병원으로 가주시죠. 저는 그 서류를 봤어요. 남편의 서명이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준우를 제품에서 낚아채듯 안아드셨답니다. 지아나, 너 병원 다녀오는 동안 준우는 어미가 봐줄게. 아무 걱정 마.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의 계획이 뭔지 정확히 알았어요. 저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고 그동안 준우를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하고 저 명의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그러고 나서 저 명의의 사망보험 2건을 청구하는 것. 저는 눈을 감고 3초를 셌어요.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답니다. 네, 어머니, 알겠어요. 저도 요즘 좀 이상해요. 근데 어머니, 저 가기 전에 준우 분유만 한번 먹이고 갈게요. 5분만요. 시어머니가 준우를 저한테 마지못해 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를 켰답니다. 그리고 친정 아버지께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빠, 지금이에요. 답장이 3초 만에 왔답니다. 지아나, 20분만 버텨라. 아빠가 아는 정신과 원장 지금 그 병원으로 간다. 그리고 형사한테도 연락했다. 저는 준우에게 분유를 먹이는 척하며 안방에 남아있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어요. 그 사람이 서랍 안쪽에 숨겨둔 2번째 폰이 하나 있다는 걸 저는 3주 전부터 알고 있었답니다. 그 폰의 통화 기록을 사진으로 모두 찍었어요. 시어머니와 하루 47통씩 통화한 기록, 한약방 안주인과의 통화 기록, 그리고 상해 보험사 담당자와의 통화 기록까지 전부요. 15분 뒤 저는 준우를 안고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 저 이제 갈 준비 됐어요. 근데 어머니, 저 오늘 병원 가는 김에 아빠한테도 잠깐 인사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딱 굳었어요.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변호사라는 걸 떠올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손을 내저으시더라고요. 안 돼, 안 돼. 오늘은 그냥 병원만 가자. 아버지는 다음에 뵙자. 그 순간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답니다. 문을 연 사람은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가 서 계셨답니다. 아버지 옆엔 준수한 정장 차림의 다른 정신과 의사, 그리고 서초경찰서 형사 2분이 함께 서 계셨어요. 남편의 얼굴이 종이보다 하얘졌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나서시며 시어머니 앞에 남자들에게 명함을 내미셨어요. 저는 서지한 씨 대리인 변호사 서민철입니다. 그쪽 응급 입원 신청서 어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편 서명으로 아내 강제 입원시키는 건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몸을 획 돌리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까까지의 그 다정한 어머니 얼굴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이년아, 내가 감히 그깟 며느리 하나 없어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감히 이 어미한테 이런 짓을 해. 우리 김씨 집안돼 있는 게 우선이지. 너 같은 년 하나쯤 사라져도 세상 안 무너져. 저는 그 순간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아주 잔잔하게 바라봤어요. 그 문장을 3주 뒤 재판정에서 그대로 돌려드릴 참이었거든요. 남편이 무릎을 꿇으며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지안아, 지안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나 엄마가 시켜서 나도 무서웠어. 자기, 나 한 번만 살려줘.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여보, 지금부터 3주 뒤에 다시 얘기해. 그동안 자기가 나한테 한 짓, 자기가 어머니한테 한 짓, 자기 인감으로 서명한 그 서류들 다 정리해서 나한테 넘겨. 그럼 내가 자기 살릴지 죽일지 그때 결정할게. 남편이 고개를 여러 번 끄덕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부축받은 채 아버지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계셨어요. 형사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서지안 씨, 정식으로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를 잠깐 바라봤답니다. 아버지가 눈짓으로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아직은 아니다. 결정타는 아직이다. 저는 형사에게 조용히 대답했어요. 형사님, 오늘은 사건 접수만 해주세요. 정식 고소는 열흘 뒤에 하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아직 하나 더 할 짓이 남아있거든요. 형사가 저를 3초쯤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무실에서 서류 뭉치를 넘겨받았어요. 사흘 전 시어머니가 저 몰래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한 저희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답니다.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완벽한 물증이었어요. 준후 100일 잔치는 시어머니 뜻대로 시댁에서 열렸어요. 응급 입원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열흘 뒤였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상냥한 며느리 얼굴로 잔치 준비를 도우러 시댁에 오자 정말 저를 완전히 소나기에 넣었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잔치 사흘 전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지안아, 이번 100일에 어미가 사람들 많이 초대했다. 시댁 친척들, 아버지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도연이 회사 상무님까지 오신다. 어미가 이번에 우리 준우 앞으로 이름 하나 크게 알려주려고. 저는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 저도 오늘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감사 인사드릴 준비했어요. 잔치 당일 시댁 마당엔 100인분 뷔페 테이블이 세팅됐어요. 손님이 40분 넘게 오셨답니다. 시아버지 회사 임원들, 시댁 친척들, 남편 회사 상무님, 그리고 시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사모님들까지. 시어머니는 한복 두루마기를 곱게 차려입고 준우를 안고 손님들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지안이가 얼마나 착한지 이번에 큰일도 겪었는데 어미 옆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남편은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잘게 떨리고 있는 걸 저는 느꼈어요. 오후 2시 30분 정각, 저는 손을 살짝 들어 마당 한쪽에 세워둔 65인치 대형 스크린을 켰답니다. 사흘 전 아버지가 잔치 축하 영상 상영용이라며 시어머니께 미리 허락을 받아둔 스크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손자 100일 슬라이드 쇼가 나올 줄로만 아셨어요. 시어머니가 손님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지안이가 어미한테 준비한 감사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어미를 위하는지 다들 보세요. 스크린에 첫 번째 화면이 떴어요. 국과수 감정 결과 통지서였답니다. 호박즙 원액에서 초호 성분 검출, 성인 치사량의 3배, 6개월 이상 지속 복용 시 즉사. 마당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든 채 저를 향해 몸을 획 돌리셨답니다. 지안아, 이게 무슨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자르고 두 번째 화면을 띄웠어요. 시어머니 자필 쪽지 원본과 필적 감정 결과서. 지안아, 이거 어미가 6개월 동안 정성 들여다린 거란다. 너만 꼭 먹어라.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세 번째 화면이 올라왔어요. 제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 2건, 수익자 박말순, 보험금각 5억 원, 계약일 출산 3주 전. 네 번째 화면은 한약방 안주인 최순임 씨의 진술서였답니다. 시어머니가 6개월 동안 초호세근을 사갔고 살 때마다 며느리만 없어지면 우리 집안이 산다고 말했다는 진술. 다섯 번째 화면은 아주버님이 몰래 녹음한 시어머니의 목소리 파일이었어요. 마당 스피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흘러나왔답니다. 며느리만 없어지면 준우는 내가 데려다 키울 거다. 도연이도 새장가 갈 수 있고 우리 집안이 다시 필 거다.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 회사 상무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놓으며 뒷걸음질 쳤어요. 지안아, 지안아 이게 아니야. 저는 여섯 번째 화면을 띄웠답니다. 남편의 두 번째 폰 통화 기록, 시어머니와 하루 47통, 그리고 남편이 상해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낸 문자. 어머니 계획대로 진행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명만 하면 되는 거죠? 남편의 무릎이 툭 꺾이더라고요. 신우이가 그때 소리를 지르며 제 앞으로 뛰어나왔어요. 아, 서지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망신줘도 되는 거야. 이 미친년아. 저는 신우이를 조용히 바라보며 7번째 화면을 띄웠답니다. 신우이가 3주 전 강남 호텔 라운지에서 저한테서 목걸이와 상품권을 받는 CCTV 영상, 그리고 그 목걸이가 이틀 뒤 강남 사설 금고로 옮겨진 위치 추적 기록. 8번째 화면은 그 금고 안에 숨겨져 있던 골드바 3kg의 감정서였어요. 김선영 씨, 이 골드바 매입 자금 어디서 나왔는지 국세청이 오늘부터 조사 들어갑니다. 어머님이 며느리 이름으로 대출받아 은닉한 돈, 아버님 회사 비자금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가씨, 지난 3년 동안 저희 집에서 사라진 물건 목록 여기 있어요. 총 87건, 합산 2,300만 원. 상습 절도로 오늘 이미 고소장 접수됐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순간 9번째 화면이 올라왔답니다. 사흘 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의로 넘긴 저희 아파트 이전 등기 서류, 그리고 그 옆에 사회행위 취소 소송 접수증.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놓치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저를 향해 활활 타올랐답니다. 이년아, 내가 감히 이 어미 뒤통수를, 너 이거 다 어디서 났어? 도연이 이 새끼 내가 다 넘겨줬지.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몸을 돌렸어요. 엄마가 시켰잖아. 나는 엄마 시킨 대로 한 것뿐이라고. 지안이 죽으면 5억씩 2개 나눠 먹자고. 한 사람이 누구야? 엄마잖아. 시아버지는 자기 형제들 앞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벤치에 주저앉으셨답니다.
신우이는 남편을 밀치며 소리쳤어요. 야, 김도연, 너 미쳤어? 그 얘기 여기서 왜 해? 엄마,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새 모자가 손님들 앞에서 서로 물어뜯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그때 시댁 대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서초경찰서 경찰차 4대가 시댁 대문 앞에 한꺼번에 멈춰 섰답니다. 형사들이 마당 안으로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는 맨발로 뛰쳐나와 제 팔을 붙잡고 사정없이 흔들었답니다. 지안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어서 저 사람들 좀 말려봐라. 내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그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형사님이 내미는 국과수 감정서를 시어머니 눈앞에 대고 또박또박 읽어드렸어요. 호박즙 원액에서 초호성분 검출, 성인 치사량의 3배, 6개월 이상 지속 복용 시 즉사. 시어머니가 아스팔트 위로 그대로 주저앉으셨답니다. 저는 무릎 꿇은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몸을 낮추고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리고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3주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죠? 그깟 며느리 하나 없어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저 같은 년 하나쯤 사라져도 세상 안 무너진다고 하셨죠. 저도 어머니 말씀 그대로 돌려드려요. 그깟 시어머니 하나 징역 가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어머니 같은 분 하나쯤 사라져도 김씨 집안은 안 무너져요. 아, 하나 더요. 그 집안 오늘부로 제가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어머니 손자만 데리고 나가서요. 남편이 그때 제 다리를 붙잡고 오열했어요. 지안아, 한 번만 봐줘. 나 자기 없으면 못 살아. 저는 그 사람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대답했답니다. 여보, 자기는 자기 엄마랑 살면 되겠네. 그 위조된 인감 서명가 자기 인생으로 치르시고요. 형사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시작했어요. 마당의 손님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었답니다. 시아버지 회사 상무님은 남편에게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저는 준우를 안고 시댁 마당을 걸어 나왔어요. 대문 앞엔 아버지가 검은 세단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시더라고요. 지안아, 후회 없냐? 저는 준우를 안은 채 아버지를 향해 웃었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재판은 5개월에 걸쳐 진행됐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2부 법정. 피고인석의 시어머니 박말순이 수갑을 찬 채 앉아있던 첫 공판일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 들어오면서도 저를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지안아,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내가 준우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재판장이 의사봉을 치며 정숙을 명하셨답니다. 시어머니의 국선 변호사가 피고인은 극심한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판단력 상실이라고 주장했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판사에게 내밀었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6개월에 걸쳐 초호를 3근 구매했습니다. 구매 내역서, 한약방 안주인의 진술서, 그리고 며느리 명의 사망보험 2건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것은 일시적 판단력 상실이 아니라 6개월간의 계획살인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이었답니다. 최종 선고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말순은 며느리를 독살하여 손자의 양육권과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취득할 목적으로 6개월에 걸쳐 치사량의 초호를 구매하고 이를 호박즙에 혼합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섭취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살인미수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
보호 의무를 지는 존속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이기적인 동기로 범행을 계획한 점,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합니다. 시어머니가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손자 준우는 내 거야. 교도관 2명이 시어머니의 양팔을 잡아 끌어내렸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방청석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남편 김도연의 재판은 같은 달에 열렸답니다. 보험사기 방조, 사문서 위조,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남편은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아버지가 차갑게 반박하셨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신분증과 인감을 어머니에게 직접 건네주어 사망보험 가입을 가능하게 했고 호박집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도 아내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방관이 아니라 적극적 공모입니다. 판사는 남편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즉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답니다. 이혼 재판은 그보다 더 통쾌했답니다. 저는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면접교섭권 전부를 한꺼번에 청구했어요. 아버지가 준비한 증거 목록만 A사 용지 127장이었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선고하셨어요. 피고 김도연은 원고 서지안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 중 원고 지분 70%를 인정하며 미성년 자녀 준우의 단독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에게 부여한다. 피고의 면접교섭권은 향후 3년간 제한한다. 남편이 법정에서 오열했어요. 재판장님, 저는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을 3년 동안 못 보게 하는 건 너무합니다. 재판장이 남편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대답하셨답니다. 피고인은 자녀의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에 가담한 사람입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도 완승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의로 빼돌린 저희 아파트 지분이 100% 원상 회복됐답니다. 거기에 시댁이 은닉했던 골드바 3kg가 사설 금고, 내 현금 자산까지 전액 환수됐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보험 사기 환급금까지 합산하면 제가 돌려받은 금액은 총 19억 3천만 원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법원 로비에서 저를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아빠가 30년 동안 법정에 섰는데 이번 사건이 아빠 인생 최고의 승소다.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처음으로 울었답니다. 신우이 김선영의 결말은 더 처참했어요. 상습절도 87건, 횡령, 작물 보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답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구치소 안에서도 같은 방 수감자의 물건을 훔치다 걸려 형기가 6개월 더 늘어났어요. 아주버님 이성호 씨는 신우이와 협의 이혼을 하고 민준이의 단독 친권을 가져오셨답니다. 아주버님이 전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씨, 제가 그때 그 서류를 넘기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살았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주버님이 민준이의 아빠로서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이혼 후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투자해 서울 마포구에 작은 카페를 열었답니다. 카페 이름은 안심 호박집이에요. 처음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지안 씨, 왜 하필 호박집이에요? 그 끔찍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답니다. 호박집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호박집에 독을 탄 사람이 나쁜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다시 좋은 이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카페 한쪽 벽에는 친정 아버지의 명함이 100장쯤 꽂혀 있는 명함꽂이가 놓여 있어요. 산후조리 중인 산모가 카페에 올 때마다 저는
따뜻한 호박라떼를 한 잔 건네고 그 명함을 하나 쥐어드린답니다. 혹시 시댁에서 이상한 일 겪고 계시면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제 아버지세요. 그렇게 명함을 받아간 산모 중 3명이 실제로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게 됐답니다. 준우는 이제 돌이 지났어요. 걸음마를 시작했답니다. 카페 바닥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준우를 볼 때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밤 냉장고에 붙어있던 쪽지를 떠올려요. 너만 꼭 먹어라. 그 쪽지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와 준우가 아니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욕심이 적은 쪽지 한 장, 시누이의 탐욕이 훔친 호박즙 10팩, 그리고 아버지의 가르침이 남긴 습관 하나. 그 3가지가 저와 준우의 목숨을 살렸답니다. 감옥에서 시어머니는 아직도 매달 편지를 보내와요. 준우야, 할미가 보고 싶다. 할미가 잘못했다. 준우 사진 한 장만 보내다오. 저는 그 편지를 카페 뒤편 사무실 분쇄기에 넣고 버튼을 누른답니다. 한 번도 읽지 않아요. 남편 김도연은 벌금을 내고 회사에서 잘린 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답니다. 3년간 면접 교섭권이 제한되었으니 그 사람이 준우의 얼굴을 다시 보려면 아직 2년이 남았어요. 시누이 김선영은 형기가 늘어나 아직 구치소에 있답니다. 아주버님이 민준이를 데리고 지방에서 조용히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이었어요. 카페 문을 닫고 준우를 유모차에 태워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버지가 전화를 주셨답니다. 지안아, 아빠가 내일 준우 데리고 놀이터 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내일 카페 오세요. 아빠 좋아하는 호박라떼 제가 특별히 진하게 타드릴게요. 아버지가 수화기 너머로 조용히 웃으시더라고요. 준우가 유모차 안에서 까르르 웃는 소리가 마포구 골목길에 퍼졌답니다. 탐욕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삼키더라고요. 시어머니의 6개월짜리 계획은 시누이의 30분짜리 탐욕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졌고 그 무너진 파편이 시댁 전체를 덮쳤어요. 그리고 아무 데가 없이 며느리를 지키려 했던 아주버님의 양심한 조각, 한약방 안주인의 용기 한마디가 저와 준우의 내일을 구했답니다. 저는 이제 알아요. 세상에 공짜 아기는 없다는 걸. 그리고 대가 없이 건네받은 선의는 반드시 언젠가 나를 구한다는 걸. 저의 속 시원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